자, 이제 계속해서 오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주식회사 AI네이션 대표이시고요, 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의 수석연구원이신 곽지훈 박사님의 강의입니다. 인공지능 개요 및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그 수학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도 있으면서 이제 AI 네이션 그 업체를 창업해서 지금 이제 산업에 쓰이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실제 이제 산업에 적용하는 그 일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강으로 인공지능의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시리즈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다른 이제 명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소개를 드리는데, 그럼 이제 저만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눈높이가 이제 다양할 테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산업에서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사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분들에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2016년에 이제 바둑 이세돌 그 기사가 인공지능이랑 대결을 했던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이 큰 핫 이슈였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학계에서는 2012년도에 이미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을 주어지고 이게 무엇인지 맞추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짜서 이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잘 맞추는가 이런 대회가 매년 이어져 왔었는데요. 2011년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틀린 거 에러율이 2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0장을 주면은 26장을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성능이 기껏해야 1, 2% 향상되는 정도였는데 2012년에 갑자기 10%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매우 이제 놀라운 학계에서 놀라운 발전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기법이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딥러닝이 뭐냐? 아무튼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전부 딥러닝 기법이고요. 해마다 성능이 향상돼서 사람조차도 사람에게 이 이미지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100개 중에 한 5개는 틀리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그거보다 더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이고요. 그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이라는 것이 좀 혼돈돼서 이제 미디어에 소개가 되는데요. 일단 확실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그 지능, 그 인지, 추론, 행동, 적응 같은 사람의 적응을 컴퓨터에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뭐 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모든 웬만한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이 다 인공지능에 속하게 됩니다. 상당히 넓은 범주에 들어가고요. 사실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50년도부터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한 1980년도에 나온 기술인데요. 어떤 인공지능을 사람이 룰을 만들어서 주었다고 하면은 기계학습은 그 룰조차도 기계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입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1980년도에 나온 기술이고 사실 산업 전반에 알게 모르게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동안 이러한 인공지능이 있었음에도 잘 되는 분야가 있으면은 잘 안 되는 분야가 있고 인간의 능력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지 분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고 거기에 핵심 알고리즘은 기법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법이고 기계학습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심층 신경망이 사용된다는 거에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알파고 같은 것이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언어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이 모두 최신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머신러닝 기술 중에 하나다 만든 얘기고요. 그러나 모든 머신러닝이 딥러닝은 아니고요. 그래서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을 좀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딥러닝 기계학습이 인공지능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모든 인공지능이 최신 딥러닝 기술은 아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1950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넓은 범위의 기술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딥러닝이라는 1910년부터 비로소 이제 시작된 기법이다. 그래서 지금 1921년 이 시점에서 딥러닝은 많은 범위의 그 기법들을 기존의 기법들의 성능을 능가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은 사람의 뇌세포 하나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사람의 뇌세포는 이 왼쪽에 다양한 돌기들로부터 전기 자극을 받으면은 그 전기 자극이 일정량 이상 될 때 여기 가운데에 신호가 켜집니다. 그래서 신호가 전달돼서 이 반대쪽으로 전달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스위치가 켜지느냐 이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이 스위치의 강약이 조절이 됩니다. 이 스위치가 강약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학습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 구조를 본따서 만든 게 이 인공 뉴런, 펄셉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 가지 입력 변수 x1부터 xn까지 입력 변수를 주어줘서 그것의 합이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여기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1이라는 예를 들면 1이라는 거. 그 값이 일정 값 미만이면은 0. 그래서 0과 1 혹은 그 사이의 값을 적절히 신호를 전달을 하느냐 마느냐 그 강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구조가 사람의 신경 세포를 본따서
만들었고 그것들을 여러 개를 합쳐 놓은 신경망이 사람으로는 이제 뇌 구조가 되겠고 그 딥러닝에서는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망이 이 뉴런 세포들의 그 모임 신경망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원이라는 그림을 사람이 이제 보았을 때 요 동그라미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신경 세포가 자극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동시에 자극된 것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처음에는 되게 약하다가 이 원이라는 자극을 자주 접하면은 그 연결고리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강화가 된 다음에는 외부 자극이 모든 원이 아니라 일부 분만 자극이 되더라도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머지 뉴런이 그 활성화가 되는 것을 실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대표적인 실험으로 쥐에게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하는 동시에 어떤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러면은 통증은 이제 공포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이제 활성화가 될 테고 소리는 어떤 청각적인 것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그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것을 자주 들려주니까 이 둘 사이에 그 뉴런 사이에 신경 연결고리가 활성화돼서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소리만 들려줘도 나중에는 공포를 느끼는 그 신경이 활성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뉴런의 연결고리가 변화를 하고 그 변화를 하는 과정에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인공신경망이 본따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에 어떤 이 사진이 고양이인데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려면은 사람이 일일이 고양이의 특징을 예를 들면은 뭐 눈, 코, 귀가 있고 털이 있고 수염이 있고 그러나 이제 강아지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사이즈, 비율 같은 것을 일일이 사람이 다 정의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지를 다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고양이다 이렇게 판별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인공지능이긴 한데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고요. 그 인공신경망은 이러한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실제로 뇌의 시각 영역에 해당되는 신경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고양이라는 이제 언어를 얘기해 주면은 언어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동시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가 이제 고양이 사진을 이제 자식에게 보여주면서 고양이 하면은 아 이게 고양이인지 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 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 시각 영역과 언어 영역의 뉴런의 연결고리가 이제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학습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이 이미지와 정답을 가르쳐주고 그것의 사이에 특징을 연결고리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제가 오늘 좀 퀴즈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이제 1, 2, 3, 4, 5, 6 이제 8이 없죠. 9, 10 y가 0, 0, 0, 0, 0, 1, 1, 1, 1 이렇게 있을 때 x가 8일 때 y는 얼마일까? 이 얼마가 와야 될까요? 1이죠. 자, 이것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x축에다가 y 값을 색깔로 이제 0일 때 빨간색, 1일 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은 요
데이터가 이런 그림으로 되고,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빈칸 동그라미가 무슨 색깔로 칠해져야 될까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이 돼야 될 것 같다. 파란색은 1. 금방 이제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생각해내고, 그 규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규칙은 아마도 이 정도의 오른쪽은 1이고 왼쪽은 0이다 라는 규칙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수식이 됩니다. 이런 수식에 의하면은 8은 6보다 크니까 1이다.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에 정답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예였습니다. 우리한테 이미 먼저 이러한 규칙이 주어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데이터로부터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에다가 8을 대입해서 y는 1이라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추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 두 가지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규칙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 x1, x2, y 그 세 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x1이 4, x2가 1, 그럼 y가 얼마일까? 쉽게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가로치기 x1, 세로치기 x2, 그리고 여기 y가 1일 때의 파란색, 0일 때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요 y는 요 위치의 색깔입니다. 이제 누구나 이것이 빨간색이 될 것을 동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로 이게 빨간색이 되는 규칙은 아마도 이러한 직선 위쪽에 있으면 파란색, 아래쪽에 있으면 빨간색이라는 규칙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이 되고요. 그 규칙에 의해서 y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너무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그냥 딱 그렸을 때 여기 점은 어떤 색깔이 돼야 될까요? 빨간색이 되겠죠. 이것도 대략적으로 이런 직선을 그리면은 그 직선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여기에 W1, W2, B를 결정만 해주면은, 잘 결정만 해주면은 이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함수를 규칙을 얻어내는 것, 다른 말로 이러한 식에서 이러한 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는 거가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냥 한눈에 보고 척 직선을 그을 수 있었지만 컴퓨터는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컴퓨터는 아마도 이렇게 한번 직선을 그어보고 이렇게 걷을 때 얘는 하나 맞추고 빨간색은 다 맞췄는데 이만큼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의 개수, 이제 로스라고 표현하는데 로스가 12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틀린 개수가 7개로 줄었고요. 조금 더 내려보니까 이제 로스가 빵으로 됐습니다. 더 내리면은
다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한 번에 못 맞추고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더 내려가면 로스가 더 커지죠. 자, 이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최적화라는 수학적인 분야고요. 그 중에서 B가 0일 때 12, 마이너스 3일 때 뭐 6, 마이너스 6일 때 0, 다시 올라가는 거. 이러한 에러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 곡선에서 미분값을 구해서 미분이 음수인 방향으로 시도해 보는 거. 그것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시 재시도를 해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서 로스가 10이었고 그 다음 로스가 7이었는데 로스가 줄어드네. 그러면 당연히 이 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그렇죠? 로스가 줄어드는데 로스를 다시 이렇게 위로 긋는 것은 상식에 좀 안 맞죠. 이 단순한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경사가 하강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방법. 이게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이제 수학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하려면은 미분이 필요합니다. 미분이 필요하고 이 변수가 차원이 높아지면서 다변수가 되고 또 합성함수가 필요하고 해서 매우 수학적으로 고차원적인 해석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딥러닝이 수학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분야입니다. 여기 이제 딥러닝에 사용되는 수학 분야를 대충 적어봤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수학적으로 되게 그 연구가 고도화되어 있는 분야들이고 그 많은 분야들의 어떤 결과물들의 이제 총합체가 이제 딥러닝의 실현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딥러닝에는 수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이미 이제 딥러닝이 뭐 많이 성능도 아까 사람 이상의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딥러닝은 개선할 여지가 많고 거기에는 상당히 이제 수학적인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로스를 이제 낮추는 방향이 이쪽일 텐데요. 최적화는 다양한 수학적인 기법들 중에 어떤 것은 금방 내려오는 반면에 어떤 것은 한참 있다가 내려오고 어떤 것은 여기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인 뭐 다양한 기법들인데 이 말은 이제 딥러닝이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러한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딥러닝은 이러한 이미지와 라벨 입력값과 출력값을 주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신경망인데 아까 말씀드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규칙 실제로는 요 안에 아까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W1, W2, B 세 개만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그것들을 이 데이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지 않은 이제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넣어도 그것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점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좋을까요? 예, 방금 이렇게 하셨는데, 예. 자, 아까는 이렇게 그 직선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직선으로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곡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곡선은 이제 이러한 제곱이 들어간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직선이 아닌 모델을 이제 일반적으로 비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이런 2차원 그 포물선의 식에 W1, W2, B를 적절히 구하면 될 텐데, 자, 이러한 분포는 아까 포물선으로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겠죠. 이거는 또 제곱이 2개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원 모델인데, 이것도 이제 직선이 아니니까 비선형 모델입니다. 이 비선형 모델은 이 수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맞는 어떤 비선형 모델을 선택하는 것조차 되게 힘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사람이 이제 잘 관찰하고, 이런 데이터는 원으로 하고, 좀 전에 데이터는 뭐 포물선 곡선으로 하고, 일단 그 모델을 잘 찾으면은 이제 최적의 그 룰을 이제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가조차가 탐색해서 얻기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회오리 모양의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함수로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비선형 모델로 하지 않고 직선으로 하되, 직선을 2번 사용하면 어떨까? 자, 이 여러 개의 직선을 사용을 해서 파란 점은 이 직선의 위쪽,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의 위쪽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파란색이다.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위쪽인 점을 H1이라고 그러고, 이 직선의 위쪽인 것을 H2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점들이 요 새로운 좌표축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요 빨간 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 이제 기존엔 X1, X2였는데 새로운 공간 H1, H2에서 직선을 또 한 번 그어주면은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한 게 이 합성 함수라는, 그러니까 직선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2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하는, X1, X2가 H1, H2로 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맞추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중간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일로 가는 함수와 여기에서 일로 가는 함수 2단계를 거쳐서 y-값을 얻는다 해서 이제 합성 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 변수를 은닉 변수, 히든 레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의 주어진 데이터는 x1과 y1이지만 중간에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낸 변수다. 그래서 이제 은닉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 층을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한 단이 있었죠. 방금 전에도 이렇게 한 단이 있는 것을 단층 신경망, 그리고 그런 단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심층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층 신경망과 심층 신경망의 차이는 무엇이냐?
심층 신경망은 좀 더 많은 단계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한다면은 이렇게 그 직선의 방향 그리고 뭐 눈, 코, 입 좀 더 커서 이제 얼굴 전체 이런 단계별로 이 층이 분석해야 될 역할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임의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이 그 가운데 점과 그 주변 점을 분리하는 그런 문제를 실제 이게 레이어 두 개짜리 첫 번째는 히든 변수가 두 개, 두 번째 레이어는 네 개만 가지고 이것을 구분해 봐라 실험을 해봤더니 잘 나눠요. 요 하얀색이 이제 그 영역의 경계면인데 잘 나누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습이 성공했는데 아까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은 신경망으로 나눠봐라 했더니 학습이 실패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게 흰색이 영역 경계면인데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일부 빨간 점만 포함을 하지 이런 점은 이제 제대로 포함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영역이 이제 이런 데는 제대로 포함 못하죠. 반면에 레이어를 6개로 늘리고 각 레이어에 히든 변수도 늘려봤더니 학습에 성공했어요. 예, 이렇게 영역을 잘 나누죠. 그래서 레이어가 많을수록 또 히든 베리어블이 많을수록 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더라라는 이제 그 실험이 이제 보여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존의 얇은 신경망보다는 깊은 신경망을 사용하는 게 더 일반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더라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그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은 층이 당연히 많으니까 더 어렵겠죠. 근데 그 어려움을 수학적인 최적화 기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이 딥러닝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란 기술은 이러한 인공신경망 또 이러한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은 이제 공학적인 아이디어지만 그 속에는 그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에는 매우 수학적인 알고리즘의 뒷받침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이러한 자동차라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는 바퀴가 있고 창문이 있고 전체적인 모양이 어때야 된다는지 규칙을 주고 그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반면에 딥러닝은 자동차 사진과 그것에 이것이 자동차라는 정보만 알려주면은 어떤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지와 그것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딥러닝은 기존 머신러닝보다 고차원 비선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정확도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이 학습 과정을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망의 이제 구조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MLP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인데 뉴런을 배치를 하고 그 레이어 간의 모든 연결고리를 다 고려하는 것이 이제 MLP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셀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연결고리를 다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일부 연결고리만 이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RNN은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그 앞 뒤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간 히든 레이어 사이에 연결고리도 이제 추가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LP 같은 경우는 그 레이어를 추가할수록 연결고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CNN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다음 히든 레이어에 모두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에만 이제 연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선명하게 하는 필터, 뭐 부드럽게 하는 필터, 이런 필터들을 사람들이 기존에는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필터들의 조합으로 어떤 뭐 눈의 위치, 코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딥러닝의 특히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필터 자체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어떤 경계면의 방향을 파악하는 필터, 두 번째는 뭐 눈, 코, 입의 구조를 파악하는 필터,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얼굴 전체형을 파악하는 필터를 이렇게 단계별로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러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는 이렇게 학습을 하더라라는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조 안에서 사람의 얼굴은 이러한 이제 그 모양을 구분하는데 최적의 필터를 찾아내는 반면에 자동차의 경우는 또 이러한 구조, 뭐 동물, 의자 각각의 사물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필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의 위치가 어딘지 경계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순환신경망은 어떤 그 시계열 혹은 이제 문장처럼 뭐 주어의 앞 뒤가 서로 상관관계가 강한 그런 데이터에 분석하는데 이게 사용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롱 숏텀 메모리라는 것은 문장이 매우 길어도 주어와 맨 마지막에 동사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죠. 이런 것처럼 문장이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관관계는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킵해서 다음으로 전달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전달 경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그 LST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뭐 알파벳을 집어넣으면은 다음 알파벳을 예측한다든지 단어를 집어넣으면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월병을 항공 승객 수를 뭐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겐 혹시 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신경망은 기존의 어떤 이미지가 무엇이냐 판별하는 모델에다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같이 학습합니다. 그래서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모델이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진짜 가짜 구분이 얘는 쉬울 텐데 얘는 이 모델이 구분을 잘 못하도록 점점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이 가짜의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분류 모델도 점점 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능력이 위조 지폐의 품질에 따라서 또 구분하는 능력도 고도화되는 것처럼
분류 모델의 성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이 두 가지 모델이 같이 성능이 올라가고, 그렇게 성능이 올라갔을 때에 이 생성 모델은 진짜 같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성 모델을 이용하면은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장을 이미지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2015년에 만들어낸 가장 최선의 사람 얼굴이 이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무리 뜯어봐도 잘 합성티가 안 나는 사람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장점이, 아까는 이제 뭐 비선형 데이터에 강하고 뭐 그 학습을 수하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이것을 산업에 적용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공장에서 학습시키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품을 새로 만들었는데,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당장 한 달 동안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겠죠. 그럴 때 다른 공장에서 데이터를 만약에 가져올 수 있으면은 그 공장의 많은 데이터로 학습한 것으로 새로운 공장의 모델에 적용을 하는 게 이제 그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장의 그 풍부한 데이터로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분량을 검출하는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분량의 패턴은 기계가 고장남에 따라서 언제든지 새로운 분량 패턴이 나올 수 있고, 분량 패턴도 변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어줘서 모델의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방법이 이제 증분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에서 모델을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다른 분야에 확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딥러닝은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실제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뭐 다른 강연에서도 이제 뭐 인공지능 사례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실제 사례들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예전에 기사 나온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인데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 공공, 치안, 소셜, 미디어, 제조업, 게임, 의료, 뭐 자동차, 신용카드, 데이터 센터, 사실 모든 산업 분야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딥러닝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아직 많은 분야가 지금 적용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 타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상, 오디오, 텍스트, 이게 이제 주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그냥 뭐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이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 분야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반도체, 뭐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과 연구를 이제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반도체 공정이 이제 되게 섬세하다 보니까 각종 신기술들을 다 적용해보고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자체적인 연구 인력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또 외부의 그 첨단 기술 업체들에게 신기술을 계속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 2015년부터 이제 반도체 분야 데이터를 좀 이렇게 딥러닝을 적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제 새로 이제 과제를 받을 때 항상 기존의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확도가 예를 들면 한 70%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 한 10% 이상 올리는 결과를 딥러닝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이러한 그 결함들이 생깁니다. 이 결함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잘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 결함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서로 다른데요. 이 모양이 다른 이유는 이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면은 이 모양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실제로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딥러닝으로 개발해서 실제로 15%만 남기고 전부 자동화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기존에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반도체 생산 라인이 그러니까 제품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제조 사이클이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제품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기법은 이것을 분류할 수 있는 룰을 사람이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줬어야만 해서 신제품이 나오거나 또 분량의 패턴이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언제든지 새로운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모델을 전문가가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딥러닝은 데이터만 있으면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능의 유지와 확산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이게 실제 적용이 된 사례고요. 이제 반도체에 이렇게 미세한 선들이 있는데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또 이것을 어떤 공정에서 이 선폭을 예측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이제 가상 계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얇은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고층 아파트 짓는 것처럼 층층이 레이어를 쌓아서 만드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두께가 이제 일정 두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두께가 일정한지를 측정하고 하는데도 활용이 되고 또 이게 웨이퍼 전체에 요 조그만 사각형 하나가 이제 반도체 칩인데 이것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 파란색이 불량입니다. 이제 불량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의 패턴을 파악을 하고 그것의 원인을 찾고 또 이것이 이제 수율 전체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수율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도 이제 딥러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공정을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장비 자체가 이상이 있는지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품질 이게 단순히 양품이냐 불량이냐를 떠나서 그레이드가 점수가 몇 점이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불량이 나왔을 때 원인이
과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 경우인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은 이렇게 붕어빵처럼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생기고 낮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그 이물질 혹은 휨 그리고 주름 같은 게 흔히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것을 분량을 이제 뽑아서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패턴의 분량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철강 표면에 다양한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는데 철강 본연의 어떤 패턴도 있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가로줄은 정상이고 이런 그 세로줄은 이제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뭔가 패턴이 있다고 해서 다 불량은 아닌 거고 그것을 잘 학습해서 구분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판, 전자제품의 기판에 그 불량을 찾아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든지, 뭐 방향이 틀리게 들어갔다든지, 또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내부가 뭐 단선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CCTV 쪽을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이제 인공지능이 성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분야가 있고 또 CCTV도 뭐 이렇게 보행자를 찾는다. 어떤 조건에서는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개가 끼면은 당연히 잘 안 되고요. 또 사람도 아주 작은 사람은 잘 못 찾고 또 사람이 겹치면 잘 못 찾고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미디어에는 이제 잘 되는 것들만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연구가 의뢰가 들어올 때는 잘 안 되는 것만 이제 의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연구할 것이 아직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개선하는 데서는 상당히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보행자 검출인데 이것은 이제 안개 속에서 검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경망을 어떻게 개선시킬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러한 이제 사람 보행자 신경망을 검출하는 게 이미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 회사 앞에 건물에 뭔가 검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개 낀 날 검출이 안 된다. 이거 뭐 잘못된 제품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애초에 이제 맑은 날의 데이터로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날은 검출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이 모델을 이 연기나 안개 낀 날에 더 잘 보행자를 검출할 수 있는 모델로 개선할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 그 앞으로의 그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망을 만들어서 일단 신경망을 만들어서 데이터만 잘 주면은 그 신경망의 파라미터는 기계가 엄청나게 잘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신경망 자체를 이런 안개 낀 날로 개선을 하는 것은 아직은 컴퓨터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해줘야 될 거고 어떻게 이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최적화시키느냐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해 나가야 할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단순히 검출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이제 트래킹 모델인데요.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겹쳤다가 다시 분리되는 경우 사람을 검출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크로스된 다음에 이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번호를 매기면은 1번이 나중에 이쪽으로 갔느냐 다시 이쪽으로 갔느냐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거기에 이제 이러한 구조를 썼다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쓰고 더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구조를 쓴다. 이러한 이제 그 신경망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연구 학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관절, 그 팔, 다리, 손목 이런 관절들을 검출을 해서 그 포즈를 추정하고 동작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는 건데요. 사람의 얼굴은 이미 뭐 핸드폰 사진기 키면은 잘 검출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얼굴 검출은 이미 인공지능이 매우 잘 하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은 얼굴 검출이 아직도 연구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굴이 옆으로 누워 있거나 마스크에 가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환자가 쓰러지면은 얼굴이 이제 상하가 거꾸로 뒤집어지거나 또 이제 헬멧을 쓰고 뭐 선글라스를 쓰고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여전히 연구할 거리가 남아 있고요. 이제 감정을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시도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정을 어떻게 어떤 분류 체계로 하느냐조차도 아직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몇 가지 뭐 대표적인 8가지 감정을 분류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는 신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군중 속에서 어떤 뭐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어떤 행동을 찾고 자동으로 트래킹을 한다든지 어떤 손독작으로 뭔가 명령을 전달한다든지 또 이제 보행자의 걸음걸이 특징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한다든지 화재를 검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상당히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그런 분야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풍경에서 일반적인 사물들은 꽤 잘 검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산업 이미지에서 뭔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을 검출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고요. 아까 이제 사람의 포즈를 예측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포즈 예측은 예전부터 되긴 했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팔다리가 누구의 팔인지 누구의 다리인지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2019년에 비로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포즈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눈, 코, 입의 특징점을 파악을 하고 시선을 어디를 보느냐까지 파악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요거는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들었다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시 놓느냐 파악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폭력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폭력의 순간인데 이런 CCTV에서 이제 폭력을 검출한다든지, 그리고 뭐 드론에서 영상을 분석을 하고 이제 아까 트래킹 이렇게 교차를 하는 순간에 잘 보시면 이 아이디가 바뀝니다. 번호가. 그런 것을 해결하려는 이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또 이제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의 수, 나가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도 지금 뭐 실제 제품들도 이제 나와 있지만 또 여전히 한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는 사람 수 카운트하고 들어오는 사람 카운트하고 이것도 이제 저 문을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제 셉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저렇게 앞에서 서서 있는 사람들을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제 정확하게 카운트가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극복했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들고 오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잘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기존의 어려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극복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의 수를 세는 건데 이렇게 광장에 사람이 있을 때는 한 명 한 명 세기가 힘든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밀도 그 히트맵을 이용해서 밀도를 분석을 합니다. 예, 기타 산업으로 제가 또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모으면은 일단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ESS라고 그러는데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은 아직 거의 초보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제 수명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회사들은 예측이 안 돼서 아주 보수적으로 수명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수명이 이제 3년이다 해서 팔았는데 실제로는 5년, 6년까지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이제 손해일 텐데 그런데 또 어떤 환경에서 쓰면은 3년이 되면은 이미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측 어떤 환경에서 쓰면은 3년을 가고 어떤 환경에 쓰면은 5년을 간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건강도 이제 공장의 기계와 같이 여러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나면은 실제로 병이 걸리기 전에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사람의 신호들을 모으고 또 내가 이제 먹는 영양을 관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운동 양을 기록하고 운동에 대한 나의 반응을 기록해서 그 건강 관리 솔루션을 지금 이제 뭐 작년에 그 업체와 협력해서 이제 개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정에 돌아가는 모터의 신호를 분석을 해서 얘가 이상이 있다 없다 또 이상이 곧 생길 것이다 하는 징후를 이제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또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식자재 마트에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이용을 해서 개인화된 이제 맞춤형 광고 또 맞춤형 쿠폰을 이제 발행하는 그런 모델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